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요즘 교육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기거든요.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면서 예전처럼 정답만 잘 맞히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문제집 많이 풀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컴퓨터가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심지어 시나 소설까지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야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16년 동안 한 가지만 가르쳐 왔습니다. 바로 정답 맞히기예요. 시험 문제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고 그걸 빨리 찾아내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기보다는 틀리면 안 되라는 두려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정답이 뭐예요? 부터 묻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손주가 숙제하는 걸 도와주다가 할머니, 이거 답이 뭐예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정답 맞히기는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잘합니다. 계산기가 나온 후에 암산 잘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정보를 빨리 찾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으로는 컴퓨터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질문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런 능력은 정답만 외우는 공부로는 절대 기를 수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이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8세이신 이정자님은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하신 분이에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방과 후에 숙제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예전 방식대로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은 이거고 틀리면 안 되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풀이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자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아예 손을 놓고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만 반복하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손자가 틀린 답을 쓸까봐 무서워한다는 거였습니다. 문제를 풀기도 전에 할머니, 이거 맞나요? 라고 확인부터 받으려고 했어요. 그분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수학 문제를 보면서 할머니, 왜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답만 가르쳐주고 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은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대신 왜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손자와 함께 쓰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볼 때마다 왜 이런 문제를 낼까? 왜 이 방법으로 풀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들을 적는 거였죠. 처음에는 손자가 어리둥절해했어요. 할머니, 답만 알려주면 안 돼요? 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내 생각을 말해봐라고 계속 격려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가 문제를 보면 바로 이건 왜 이럴까? 라고 스스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자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께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해 주셨대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간 교사를 했으면서도 정답만 가르치려고 했구나 싶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용기였던 거죠. 이제 그 손자는 숙제할 때도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공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틀리는 걸 무서워하기보다는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 정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허락해야 합니다. 오답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의 기록이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진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틀린 답 모으기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틀린 문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되물어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아이의 사고력을 크게 키워줍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인공지능의 등장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컴퓨터한테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죠.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아이들을 괴롭혀온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제 시험만 잘 보면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과 사람이 잘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정답을 찾는 일을 아주 잘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에게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법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인공지능을 하나의 똑똑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정작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박영대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73세이신 박영대님은 손녀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처음에는 손녀를 코딩 학원에 더 보내야 하나 고민하셨어요. 주변에서 요즘은 컴퓨터를 못 다루면 뒤처진다고 하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그런데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가 코딩 학원에서 단순히 문법만 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정해진 방식대로 따라하는 것만 배우고 있었어요. 이건 결국 또 다른 암기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발명동아리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서 직접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그런 거에서 뭐 해요? 라고 시큰둥했어요.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의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분은 일단 한 번만 같이 가보자라고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 아이들은 겨울에 버스를 기다릴 때 추운 문제를 주제로 토론했어요. 손녀는 처음에는 조용히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걸 보면서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손녀가 버스 정류장에 바람막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떤 재료를 쓸까? 하면서 함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몇 주까지 나면서 손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라고 관찰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어느 날 손녀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인공지능은 제가 질문하는 걸 대신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되겠네요. 10살 아이가 인공지능과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한 거였죠. 발명 동아리에서 6개월 활동한 후 손녀는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우산꽂이라는 아이디어로 지역 발명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누가 해결해 줄까? 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찾고 정작 아이디어를 내고 판단하는 건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딩을 더 가르칠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니까 도구를 잘 쓰는 법보다는 무엇을 만들지 상상하는 힘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처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호기심을 환영하고 격려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공지능에게 시켜볼 일과 사람이 직접 해볼 일을 구분하는 역할 분담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정보 찾기는 인공지능이 하고 그 정보로 무엇을 할지는 사람이 정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아이와 함께 참여해 보세요. 아이가 직접 만들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필요한 능력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조용히 해라, 빨리 해라, 정확히 해라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자주 들으면 아이들의 소중한 능력 하나가 점점 사라져요. 바로 감이라는 능력입니다. 감이라고 하면 뭔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오감으로 느끼고 직감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예상하는 힘 말이죠. 이런 감각들이 살아있어야 아이가 새로운 상황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 방식은 오히려 아이들의 감을 죽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주가 이건 왜 이래요?
만져봐도 돼요? 냄새 맡아봐도 돼요?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은 오감을 통한 경험, 다양한 시행착오, 그리고 안전한 실패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이가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소리 들어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몸으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여야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뭔가 이상하다, 이건 될 것 같다는 직감이 생깁니다. 윤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1세이신 윤말수님은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평소 요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손녀는 공부에만 매달려 있고 주방에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인 며느리가 위험하니까 나중에 커서 하자라고 말렸어요. 부엌칼도 위험하고 가스불도 위험하고 기름도 튈 수 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위험하다고 아예 경험을 못하게 하면 아이가 언제 배우겠냐는 거였죠. 그래서 며느리를 설득해서 손녀와 함께 오감 놀이터라는 걸 부엌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전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소리 들어보는 거였죠. 양파 썰 때 나는 소리, 당근을 다듬을 때의 느낌, 마늘 냄새와 생강 냄새의 차이 같은 것들을 천천히 경험해보게 했습니다. 손녀는 처음에는 이상해요, 매워요라고 말했지만 점점 재미있어 했어요. 특히 계란을 깰 때 나는 소리나 물이 끓을 때 보글보글하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손녀가 스스로 변화를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소금 대신 레몬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형을 시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레몬을 넣어봤는데 맛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손녀는 와, 정말 다르네요, 이것도 맛있어요 라고 신나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녀는 요리할 때마다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면서 스스로 실험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경험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손녀가 숙제를 할 때도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미술 시간에도 이 색깔들을 섞으면 어떤 색이 될까? 하면서 스스로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손녀의 관찰력과 판단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음식 맛을 보고 이거 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거나 이 냄새는 뭔가 이상해요 라고 변화를 감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선생님이 요즘 이 아이가 수업 중에 관찰력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아이들이 놓치는 걸 잘 찾아낸다고 칭찬하셨대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한테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건 뭔가 다른데? 하는 감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손녀는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일단 해볼까? 라고 시도해보는 용기가 생겼어요. 틀릴까 봐 무서워하기보다는 해보면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 거죠. 이처럼 아이에게 감을 살려줄 방법은 놀이와 탐구를 충분히 허락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범위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아이는 예상하고 판단하는 힘을 키워갑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매일 30분은 아이의 자유놀이 시간으로 정해두세요. 이때 규칙은 단 2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놀 것, 끝나면 정리할 것. 이 2가지만 지키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탐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질문을 할 때 바로 답을 주지 말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되물어 보세요. 아이 스스로 관찰하고 추측해보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기회들이 모여서 아이의 감각을 살려줍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 이름으로 대답합니다. 의사요, 선생님이요, 유튜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언뜻 보면 꿈이 명확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진짜 꿈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의대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잠깐 그 아이가 정말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인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인지 말이에요. 만약 아픈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라면 의사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될 수 있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공학자도 될 수 있고, 건강한 음식을 연구하는 영양학자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지를 모른 채 의사라는 수단만 줬다 보면 나중에 허무함에 빠지거나 부모님이 시켜서 했다며 원망하게 될 수 있어요. 김재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이신 김재훈님은 손자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가 저는 기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에서는 요즘 시대의 기사가 뭐냐, 좀 더 전문적인 걸 하라고 해라고 조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분은 아이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기사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손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을 보면 정말 고마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건 단순히 운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다는 더 큰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손자와 함께 목적지 1문장 쓰기라는 걸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손자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명확한 목적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기사님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라고 함께 생각해 봤어요. 손자는 처음에는 기사님밖에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그분이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함께 찾아갔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손자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길을 덜 막히게 만드는 일, 더 안전한 자동차를 설계하는 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게 운영하는 일 등등 정말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손자가 특히 관심을 보인 건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앱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덜 막히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신나게 말하더래요. 그때부터 손자의 공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중학생이니까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앱을 만들려면 수학도 알아야 하고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야 하니까 국어도 중요하겠다는 식으로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손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나중에 뭐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주 말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손자가 직접 간단한 교통정보 앱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실제로 무언가를 시도해봤다는 자체가 큰 의미였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업이라는 건 결국 꿈을 이루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니까 어떤 길로 가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손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직업이 나와도 이것도 사람들 이동을 도와주는 일과 관련이 있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어떤 변화가 와도 자신만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부모와 조부모가 해줘야 할 일은 아이에게 꿈꾸는 연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이라도 괜찮아요. 꿈이 있어야 성장하면서 현실적인 비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이와 함께 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는 목적지 문장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막연할 수도 있지만 계속 대화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5가지 이상 함께 찾아보세요. 아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자신만의 꿈을 명확하게 그려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관계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초등학생조차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손주가 학교 가기 싫어요, 친구들이 저를 싫어해요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어진 돌봄과 불안정한 관계 때문입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맞벌이 부모가 늘어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의 사회성은 거창한 예절 교육이나 인성 프로그램에서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관계들의 안정감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밥 먹으면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 동네에서 만나는 어른들과의 인사, 이런 일상적인 관계들이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배현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배현숙님은 아파트 단지에서 반장을 맡고 계신데 평소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느끼셨어요. 부모님들은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거나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특히 같은 층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걱정되었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저녁 8시가 넘어야 집에 오시는데 그 아이는 오후 3시부터 혼자 있어야 했거든요.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5분 연결 돌봄이라는 걸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퇴근 후 집에 오시면 아이와 함께 5분만이라도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바쁜데 5분도 힘들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5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니까 한 번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기,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 같은 간단한 것들 말이에요. 또한 주민들끼리도 서로 돌봄을 나누기로 했어요. 같은 층에 사는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는 거였죠.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3학년 아이가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말하더래요. 3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에서 요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놀려고 한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다른 아이들도 변화했다는 거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끼리 더 자주 놀게 되었고 어른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죽고 싶다거나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에는 5분도 아까웠는데 해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전에는 집에 와서도 각자 다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6개월 후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더 밝아졌고 부모님들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른들부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3학년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밝고 적극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혼자 끙끙거리지 않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의 사회성은 거창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집과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관계의 안정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나는 혼자가 아니야. 어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정에서는 안전, 존중, 정리 이 3가지 규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규칙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아이의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 모임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돌봄 시스템을 제안하고 참여해보세요. 혼자서는 힘든 일도 여러 가정이 함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관계망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연결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어려운 길이 익숙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정답만 강요하고 틀리면 안 된다고 하고 남들과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이를 막다른 길로 몰아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질문할 자유를 주고 감각을 살릴 기회를 주고 자신만의 꿈을 꾸는 연습을 시키고 안정된 관계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 4가지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의 진짜 미래를 지켜줄 열쇠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산하고 정보를 찾아주는 시대입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따뜻한 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이런 건 아무리 똑똑한 컴퓨터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열린 태도가 아이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다. 내 생각은 어때? 함께 해보자 같은 말들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가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이의 호기심을 격려해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